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내견 보행 교육을 맡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의 유석종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혼자 외출한다는 것,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해도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 혼자 외출하는 것이 왜 그렇게나 힘이 들까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그럼 길만 제대로 알려주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딱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죠? 혼자 시각장애인이 보행하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목적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대 쓰고 흰 지팡이 들고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아무리 익숙한 길에서 연습한다 해도 똑바로 걷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려고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온몸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보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 아픈 곳이 없죠. 게다가 다른 사람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존감은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데 시각장애인이 혼자 나간다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대부분 시각장애인이 어떤 명확한 목적이 아니면 잘 안 나갑니다. 때로는 힐링을 위해서 혼자 산책을 즐기고 여가를 보내는 목표 지향적인 보행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시각장애인들도 원하겠죠.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안내견을 단순한 보행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해서 시각장애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내견도 주인이 길을 모르면 당연히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낯선 길에서도 장애물에 부딪힐 염려가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스트레스의 절반은 줄여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보다는 안내견에 주목하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외출하는 것이 왜 그렇게나 힘이 들까요? 정리하자면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고독과 외로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친구나 피로 맺어진 가족도 내가 원할 때 항상 같이 있어주지는 못하죠. 결국 시각장애인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고독과 외로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안내견과 다니는 시각장애인들은 가장 외롭고 고독한 길을 언제나 함께 걸어주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주는 안내견을 정성으로 관리하고 보살펴주면서 자유를 만끽하게 해준 그들에게 보답을 하죠. 지금부터 역사를 통해서 왜 시각장애인이 개를 안내 파트너로 삼았는지 조명해보고요. 이것이 발전해서 현대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안내견이 양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또한 분양 조건 및 절차를 알아보고 끝으로 공공장소 출입에 관련한 법률 및 에티켓을 안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내견의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적 안내견 학교 이전의 역사부터 알아보죠. 개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사람들과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시각장애인이 키우던 개도 물론 있었겠죠. 그럼 개는 자신의 주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개만이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들은 주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들 자신의 생활 습관 또한 변화시킬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느리게 걸으면 개도 점점 주인의 보폭에 맞춰서 느리게 걸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과거에도 개를 가족처럼 아껴주면서 살았던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을 테고 그들의 보폭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곁에서 걸어주던 개들이 오늘날 안내견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그와 같은 시각장애인과 개의 역사가 기록된 작품들은 지금도 여기저기 곳곳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면 AD 1세기 화산 폭발로 폐허가 됐던 로마 시대
에르콜라노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개와 시각장애인을 묘사한 벽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역시 시각장애인이 견줄을 잡고 개에게 안내받는 목판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 후 병원이나 맹학교 등에서도 개를 훈련시켜 보행에 도움을 주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사항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적 의미의 안내견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안내견 학교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중 화학무기의 일종인 겨자가스에 의해서 실명한 수많은 군인들을 위해 재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인 의사 가드 스털링이라고 하는 의사가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에 근무하던 중에 자신의 개가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훈련을 받은 개가 시각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했고 1916년 8월 올덴버그에 최초의 안내견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독일의 상위 군인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소련 등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안내견을 분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26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독일 안내견 학교가 문을 닫은 후에 미국의 안내견 학교가 그 명맥을 이어서 세계 안내견 학교의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도로시 유스티스라는 여사입니다. 스위스에서 세퍼트 훈련을 하던 도로시는 독일의 안내견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포츠담 훈련센터로 건너가서 수개월간 머물면서 안내견의 역할, 훈련 방법 등을 연구하고 직접 체험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미국에 귀국해서 1927년 10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본인의 경험을 기고하게 됩니다. 이때 모리스 프랭크라고 하는 당시 20세 미국의 시각장애인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연히 이 소식을 접한 모리스는 도로시 여사에게 안내견과 꼭 함께 해보고 싶다고 직접 편지를 쓰게 되고요. 도로시 여사는 안내견 파트너로 머물지 말고 미국의 안내견 학교를 같이 만들어보자는 편지를 보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도로시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위스로 건너가 파트너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멀리 스위스까지 가서 직접 무사히 훈련에 성공한 미국의 첫 번째 정식 파트너 모리스와 그의 안내견 버디 그리고 도로시 훈련사는 1928년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안내견 학교라 할 수 있는 더 싱아이를 미국에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후 1931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4마리의 안내견이 훈련을 마치게 되고요. 3년 후 193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국 안내견 학교 GDBA가 설립이 됩니다. 이후에 안내견은 미국과 영국, 기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와 70년대 들어와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만에서 5만 마리의 안내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안내견의 역사를 살펴보죠. 50년대 전쟁 폐허국에서 60, 70년대 급진적인 경제 중심 개발 정책을 거치고 그 결과 90년대의 경제문화적 부흥기를 이루는 20세기 후반의 현대사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겠죠. 특히 농경 문화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우리나라에서 개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친숙한 가축 그 이상의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의 질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견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기란 아무래도 쉽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72년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처음으로 안내견과 귀국한 당시 이만수 대구대 교수의 모습은 매우 생소한 풍경을 자아냈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안내견 파트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후 몇몇 시각장애인들이 외국 안내견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고 안내견을 국내로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사회적 지원 및 전문 사후관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1992년 이삭 도우미개 학교가 설립이 되었고요. 93년 삼성 안내견 학교가 전문 훈련기관으로
설립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보조견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역사를 짚어드렸는데요. 간단히 역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견의 역사는 약한 존재로 머물 수 있었던 장애인과 개가 서로를 의지하며 부족한 부분을 완성한 더불어 사는 생명윤리의 가치를 실현한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수를 위해서도 기꺼이 특수화된 서비스를 지원해야 마땅하다라는 현대복지의 패러다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 양성을 위해서 안내견 학교가 설립되고 안내견을 공공의 복지 형태로 사회가 인정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 계열에 속한 국가들입니다. 앞으로도 안내견의 역사는 계속 쓰여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아름다운 만남을 축복하고 응원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안내견의 양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견의 양성 과정을 알면 어떻게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파트너가 서로 그토록 사회 속에서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견종을 말씀드리죠. 안내견 하면 딱 떠오르는 커다랗고 잘생긴 그리고 덩치에 걸맞지 않게 순하게 생긴 개가 있죠. 바로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종입니다. 전 세계의 약 80~90%가량의 이 견종이 안내견으로 활동합니다. 물론 다른 견종들도 있긴 합니다만 약 100년 동안 관찰한 결과 매우 뛰어난 환경 친화력을 지닌 그들은 안내견으로 가장 적합한 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현대사회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환경이든 잘 적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는 반면 자신에게 좋은 기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사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호기심의 자세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번식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생명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바탕은 역시 건강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안정된 환경 하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안내견 학교는 검증된 혈통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유전질환이 발견되지 않고 환경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품성을 지닌 해당 견을 번식견으로 발탁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퍼피워킹입니다. 안내견이 되려면 사람들과 사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태어난 지 7주가 지나면 퍼피들은 1년 동안 일반 가정에 맡겨져 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에 익숙해져야만 안내견으로서의 몫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전 미리 사람들 틈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들 퍼피워킹 자원봉사자들은 안내견 학교의 지도 아래서 다음과 같이 3가지 항목을 퍼피에게 교육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매우 행복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린 강아지들은 모든 것에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데요. 이때 사람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어렸을 때부터 남아있어야 두려움이 줄어들고 건강한 호기심들이 커지게 됩니다. 퍼피워킹 자원봉사자들은 활동 기간 동안 퍼피가 혼자 집에 남겨지지 않도록 곁에서 항상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줍니다. 둘째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정 내 품행을 익혀주게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를 좋아하지만 직접 키우라면 부담스러워서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 제법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그런 여러분한테 집에 같이 있어도 전혀 말썽 한번 안 부리고 말귀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는 그런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하겠다라고 한다면 갈등 좀 하시겠죠.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어떤 행동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지를 잘 안다는 뜻이죠. 즉,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다양한 공공장소 경험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밟습니다. 만약 안내견이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당황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면
그게 무슨 안내견이겠어요. 집에서 생활하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개들은 모든 낯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린 퍼피를 복잡한 인도, 마트, 버스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등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고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을 시켜주게 됩니다. 퍼피워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안내견에게 필요한 사회 적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지원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내견을 공적 자원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입니다. 안내견이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퍼피워킹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예비 안내견들은 본격적으로 6에서 8개월 동안 안내견이 되기 위한 전문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사들은 퍼피워킹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환경을 보행 코스로 정해서 모든 훈련을 진행하게 되죠. 모든 동물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단순하죠. 그래서 아무리 억지로 훈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절대 원치 않은 일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안내견 훈련의 가장 기본은 예비 안내견에게 사람과 다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넓은 인도를 따라 직선을 유지해 가면서 걷는 기초보행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건널목과 공공장소 출입에 따른 응용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코스는 일반화를 위해서 일상생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다면 훈련사들은 직접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의 안내 상황을 미리 재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락한 경우에는 적합한 일반 가정 환경을 선발해서 반려견으로 분양을 보냅니다. 여기서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실습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견 매칭 및 파트너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훈련을 마쳤다면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파트너 간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육을 마친 안내견이 선발되면 역시 분양 조건을 만족한 시각장애인 신청자와 매칭을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안내견의 성격 또한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신청자의 보행 특성, 거주 환경, 직업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칭이 이루어지면 총 4주 동안 파트너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파트너 모두 서로에게 낯설기 때문에 초기 2주 동안은 안내견에게 익숙한 안내견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주는 파트너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목적지 보행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4주 동안의 훈련을 마치면 드디어 안내견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다음은 안내견 활동입니다. 안내견은 보통 2살부터 8살에서 10살까지 활동을 합니다. 활동 기간 동안은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보행 또는 각종 어려움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게 되고요. 이사 또는 취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비정기 사후 관리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은퇴입니다.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외부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시점이 오면 은퇴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은퇴한 안내견들은 자원봉사자 가정으로 위탁이 돼서 편안한 여생을 보냅니다. 시각장애인 파트너에게는 새로운 안내견이 대체 분양됩니다. 지금까지 안내견의 대략적인 양성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보통 안내견의 수명은 14살 전후로 동일 견종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매 순간 사람들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내견은 스스로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잘 보살펴주고 애정과 사랑으로 대하는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세상을 향해서 걷는 그 자체를 즐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의 양성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생명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안내견 파트너의 자격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견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시력이 보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저시력을 포함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내견과 다닌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본인의 시각장애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겠다
라는 또 다른 선언입니다. 다음은 항상 곁에 두고 보살펴야 하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집안 내에서 함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함께 사는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서 동물을 이해하고 애정을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 3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줘야 되고요. 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루밍, 다시 말해서 빗질이죠. 자주 해줘야 되고요. 그 밖에 급식, 배변 등 일상적인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자세한 관리 요소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내견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약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 생명체를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죠. 20세 이상으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대부터 분양은 가능합니다. 기타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5번째, 안내견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꾸준한 보행이 유지될 수 있는 목적지가 서너 곳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다든지 대학 또는 대학원생이라 학교를 다닌다든지 주부로서 여러 장소들을 끊임없이 다녀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에 속하겠죠. 다음은 보행적 측면인데요. 장애물을 피해주거나 특정 타겟을 찾아주거나 목적지 근처에 오면 문을 찾는 등의 이동 능력은 안내견의 역할이겠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언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어떻게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시각장애인 파트너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길을 헤맨다면 안내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지팡이를 이용한 보행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잔존 시력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의 오리엔테이션을 그 시력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밖에 나간 경험이 한 번도 없다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안내견의 보행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끝으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 평균 1개월에 약 10만 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안내견에게 큰 질병이 발생된다거나 치료를 요하거나 기본적인 백신 및 예방약품 등은 안내견 학교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더 큰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안내견 파트너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내견 파트너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파트너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또한 일방적으로 안내견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서로의 역할이 분명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관리적 측면입니다. 안내견의 분양을 고려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관리 문제입니다. 안 보이는데 누구를 하나 더 챙겨야 한다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의 문제죠. 하지만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을 찾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장애 극복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실제로 안내견이 곁에 오면 정말 몸이 바빠지긴 합니다. 같이 실내에서 살아야 하니까 청소도 해줘야 되고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요. 시간에 맞춰서 배변도 시켜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모든 안내견의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의 관리를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개인의 성향 내지는 장애 재활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행 지도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시각장애인 스스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해서 매우 서투를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일상의 일처럼 익숙해져서 잘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실습편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3가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인데요. 보통 2, 3주에 한 번씩 직접 안내견을 목욕시켜줘야 됩니다. 너무 자주 해주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이 돼서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대신 외출 후에 물수건을 가지고 깨끗이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청결은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다음 급식입니다. 안내견들은 보통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사료를 먹습니다. 사료만 먹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이 공급돼서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배변을 처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시로 물은 마시도록 그릇에 담아두고 객검과 같은 개 전용 간식 등을 먹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배변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안내견의 배변을 처리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보통 안내견들은 하루 평균 4에서 6회가량의 소변을 보고 2끼 식사 후 대변을 봅니다. 주인이 직접 정해진 장소로 데려가서 빨리빨리라는 명령을 주면 1, 2분 이내에 배변을 합니다. 이렇게 주인과 함께 항상 배변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안내견이 언제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시각장애인 주인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다음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내견에게 내비게이션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합니다. 100m 앞에서 좌회전합니다. 자, 세상에 그런 안내견은 없습니다. 물론 자주 다니는 목적지의 경우에는 알아서 판단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 또한 시각장애인 파트너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여야 합니다. 안내견은 별도의 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구역 단위로 연석이 나올 때까지는 직선 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 설정의 책임은 시각장애인 파트너의 몫입니다. 그래서 안내견 분양 조건 가운데 흰 지팡이 보행이 사전에 가능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이 길을 모르면 안내견도 길을 모릅니다. 대신 주인이 길만 알고 있다면 안내견과의 보행은 엄청난 자유를 주겠죠. 다음은 심리적 일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께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도 감정이 틀어져서 싸우기도 하고 미운 감정이 남는데 말 못하는 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겠죠. 하지만 누가 더 이해하고 참아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강한 사람이 약자인 동물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아무리 잘 훈련이 되었다고 해도 안내견도 개입니다. 주인의 심리 상태가 고르지 못하면 결국 안내견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내견 보행이 주는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견의 관리에 따른 책임감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안내견 분양을 선택하는 것은 또 그 이상의 긍정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을 고른다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취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안내견과 함께하면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빠르고 안전한 보행을 들 수 있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방향만 제대로 알고 있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오리엔테이션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나머지는 안내견과 함께 정한인과 마찬가지의 속도감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다감각적 단서의 활용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안내견과 처음 걸었던 한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느끼지 못했던 바람이 귓가를 스쳐갔으며 군중 속에 녹아든 내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내견 보행에 대한 과한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시각장애인으로서 겪었던 그동안의 보행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감없이 드러낸 지극히 평범한 소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는 내내 온 신경을 흰 지팡이 끝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잡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 냄새들, 얼굴에 부딪히는 감각들, 이 모두는 단지 보행에 필요한 단서 또는 해방꾼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안내견과 걷는 동안은 그러한 모든 감각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각장애인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똑바로 자신이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안전하게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건 안내견이 책임져 주니까요. 그래서 안내견과 함께 산책도 하고 특별히 목적 없이도 걷는 그 자체를 즐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독립성 고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혼자 나가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누군가의 도움부터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또한 굉장히 큰 스트레스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인터넷을 통한 홈쇼핑이나 지인 또는 활동 보조인에게 부탁하는 등의 선 작업을 먼저 시도한 후에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억지로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외출을 결정하게 되죠. 이렇듯 독립보행의 제한은 결국 도움의 손길을 먼저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안내견은 언제나 혼자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독립적 사고를 고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사회성 증대 및 활동 범위의 극대화에 대한 강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내견과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심의 대상이 시각장애가 아니라 안내견이라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대화로 첫 말문을 열어야 하는지, 어느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심지어는 장애인을 대하는 것에 대한 공포마저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견과 다니면 정말 다들 개만 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안내견을 통해서 쉽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말들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이 개 이름이 뭔가요? 무슨 종입니까? 몇 살이에요? 어떻게 안내를 해줍니까? 우리 집에도 개를 키우는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쉽게 사람들과 동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만남과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상호 장애로 인한 어색함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혼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나 하는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주지 못했을 때 다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안내견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한인들은 저 사람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편안한 심리적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을 대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이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이미 안내견을 매개로 친숙해졌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도움을 주겠죠. 이와 같이 안내견이 시각장애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함양과 정서적인 안정을 강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개 키우고 싶죠? 하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죠. 왜 아이들은 키울 능력도 안 되면서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대답부터 할까요? 아마도 그건 누군가를 보살피고 사랑을 주는 기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가장 자신감이 떨어지고 슬픈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비애감을 느낄 때 가장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키우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책임감의 무게를 더해 주어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안내견과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파트너는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곁에 있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듯 안내견과 함께 있으면 보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공공장소 접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이죠. 그와 같은 목적의 보조견이 단지 개라는 이유로 공공장소 출입에 제한을 받는다면 사회적 활동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접근권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명시해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주는 시각장애인의 반려견입니다. 이와 같은 안내견의 사회적 출현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자활을 위한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뿌리내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견이 환영받는 사회는 한 개인의 독립된 삶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선진 복지 국가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안내견의 아름다운 동거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주는 행복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을 만나서 행복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해 보면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